안녕하세요. 볼런사입니다. 점점 스케줄이 생기면서 콘텐츠 분량을 한번 줄였습니다. 1월 19일부터 23일 금요일까지의 신문 보도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 주를 여는 게임 플랜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일 월요일 여러 신문의 일면에 동시 등장한 키워드는 그린란드 갈등이었습니다. 현재 국제정치적으로 가장 뜨거운 지역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덴마크와 유럽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린란드에는 히토르 자원, 북극 항로, 군사적 요충지라는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얽혀 있습니다. 이 지역을 둘러싼 발언 하나하나가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집니다. 특히 트럼프의 행동이 그랬습니다. 신문 보도에도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린란드 자체보다는 트럼프의 행동과 발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트럼프로 인해 국제 질서가 어떻게 흔들리고 있나? 동맹은 여전히 동맹일까라는 질문이 기사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특히 이 갈등을 다루는 언론의 동맹이라는 표현이 한국에 주는 메시지를 생각을 해볼 때 북미와 유럽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라는 변수의 경고와 우려를 주는 보도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언론사들이 특파원을 그린란드와 덴마크에 파견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그렇고요. 이들은 덴마크와 그린란드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면서 갈등의 본질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한편 한겨레는 이 사안을 일면에서 다루었지만은 추가 보도는 14면에 실리며 상대적으로 국내 사안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 동안은 갈등 상황에 큰 게 진행이 없었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서 관세 부과를 철회하고 이후 마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과 트럼프가 협상을 통해 미국이 한 발 물러선 대신 광물 채굴권과 미사일 방어체계 건설 등 여러 이득을 챙기는 것으로 외신을 통해 결과가 알려지면서 갈등이 일단락됐습니다. 다만 미국과 유럽 사이의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 주요 신문들은 북한 개성에서 발생한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서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사실 사건 자체는 새롭지 않은데 이미 1월 10일에 최초 보도가 나갔고 그때도 한 차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이 이슈가 다시 커진 이유는 사건 자체보다도 대통령의 발언 때문입니다. 네, 한겨레와 동아일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라는 발언을 제목으로 달면서 사건의 심각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다만 4개 신문사 모두 일면에 국무회의에서의 대통령의 말과 행동을 보도했지만은 경향신문과 조선일보는 각각 국무회의에서 나온 다른 사안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22일 목요일의 보도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 재판이 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법원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는데 이는 검찰의 구형보다도 무거운 처벌로 이례적입니다. 이번 사건은 계엄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으로 12월 3일 계엄 선포를 내란 행위로 간주했습니다. 앞으로의 영향과 특히 2월에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해당 주에는 코스피가 5천을 돌파하면서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신문들은 이 중요한 이슈를 다루면서 각기 다른 디자인과 편집 방식으로 독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예를 들어 경향신문은 볼드체와 글꼴 크기를 조정해 강렬한 헤드라인을 만들어냈고 중앙일보는 가장 이색적인 디자인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매일경제는 아날로그 다이얼 숫자를 활용해 독특한 시각적 요소를 추가하면서 신문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독자의 관심을 끌어내는 매체임을 잘 보여줬습니다. 이런 레이아웃이 흔히 사용되지는 않아서 꽤나 역사적인 신문 지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한 소식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사전에 예고된 흐름도 아니었고 정치권에서 표면적으로 논의되던 안건도 아니었습니다. 이 제안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히 격전지인 서울, 부산, 충청권 등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진보 매체보다는 보수 매체에서 이를 심층적으로 해석하면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선거 연대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등 덩치를 키우는 민주당의 경계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주 한국의 주요 신문에서는 코스피 폭등과 경제 역성장,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주요 이슈로 부각됐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5천 포인트를 돌파를 하면서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마는 4분기 경제 성장률은 역성장으로 나타나 대조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월 22일 코스피가 드디어 5천을 돌파를 했습니다. 1980년 지수가 100으로 시작한 이후 46년 만에 이룬 역사적인 성과로 무려 50배 성장한 게 된 거죠. 이재명 정부의 주주환원 정책 강화와 인공지능 열풍, 그리고 부동산 대출 규제 같은 여러 요인들이 이 상승세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매일경제와 동아일보에서도 이 소식을 다루면서 코스피 상승의 원인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실적을 중심으로 둔 한편 매경은 유동성 공급과 증시 부양책 등 정부의 역할을 조금 더 강조했고, 동아일보는 기업에 더욱 집중하면서 기업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매일경제는 유동성 효과와 AI에 대한 기대, 그리고 밸류업이 올해 3박자를 이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올해에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모 현상에 대한 우려도 함께 언급이 되면서 장기적인 성장 요인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자동차, 방산, 조선업의 실적도 주목받고 있어 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는 생산적 금융이 중요함을 동아일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들이 코스피의 상승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반면 조선일보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제기하면서 인공지능 붐이 가져올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서학개미 리턴 정책이 외국인 투자자들을 증시로 끌어들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죠. 하지만 절반이 넘는 종목들이 부진하다는 점과 아직 코스피에 대한 미국 주식 투자자들의 불신이 남아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 5천 돌파와 함께 4분기 성장률이 발표되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3%로 역성장했다는 사실은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민간 소비와 정부 소비는 각각 0.3%와 3.2% 증가했지만은 건설 투자는 무려 7.4%나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이 작년 성장률의 0.6%를 차지하면서 경제의 중심으로 떠오른 반면 전체 경제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4분기 성장률을 대해서 3분기의 기저효과와 건설 침체를 언급하면서 앞으로의 경제 전망에 대한 낙관적인 해석을 드러냈습니다. K자 성장은 최근 한국 경제의 회복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대기업들은 반도체 등의 수출 호조로 실적이 증가하는 반면 자영업자들은 폐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양극화 상황은 경제 성장의 이면에 숨겨진 문제로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결국 K자 성장은 단순한 경제지표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서민 경제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수출 호황과 코스피 성장 등의 수혜를 모든 국민이 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지적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자산 시장과 자산이 없는 이 간의 격차가 더욱 두드러지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 상황도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 신문들은 이러한 양극화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재분배 강화와 대기업, 중소기업의 상생, 그리고 비정규직 차별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조선일보는 코스피 상승의 주역인 반도체와 방산 대기업의 성과를 부각시키면서 노동시장 등의 구조 개혁과 생산성 회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매일경제는 저성장 극복을 위한 경제 체질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기업 중심의 투자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생각도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반도체 산업은 현재 한국 경제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코스피 시가총액의 비중이 36%에 달하고요. 2025년의 수출 비중은 24.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은 단연 반도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산업은 반도체 가격에 따라서 사이클이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폭등이 기업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금이 사실은 영원할 수는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반도체 호황기가 맞고요. 26년까지 올해도 계속해서 호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해인 27년이나 28년에는 불확실성이 사실 커질 수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미국 투자 등 새로운 반도체 산업단지가 생겨나며 몇 년 뒤에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지금의 전 세계적 인공지능 열풍 속에서 반도체에 집중된 우리나라 산업의 상황은 큰 호재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도 큽니다. 하지만 현재 반도체 산업의 쏠림 현상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언젠가는 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이 올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하여 반도체 외 철강과 조선, 화학과 자동차 등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현재 우리나라가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차의 아틀라스 도입과 같은 혁신적인 생산성 향상이 한국 제조업의 부활을 이끌 핵심이 될 것입니다. 정치권의 중재 역할도 빼놓을 수 없는데 일자리를 잃게 될 노동자들의 반발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 노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합의점을 찾아가는데 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제조업 경쟁국인 중국과 달리 한국의 강점은 미국과 유럽, 즉 서방 시장을 쉽게 고객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내수 회복이 절실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20몇 년을 살면서 내수 호황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매우 큰 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는 수입 물가에 악영향을 주는 환율 시장의 안정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여러 가지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내수 회복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과거 2010년대에는 중국 수출과 건설 호황이 경제 성장을 이끌었습니다만 지금은 이 두 가지 모두 사라진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명시되듯이 현 건설업의 부진은 철강, 시멘트 등 다른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고용 창출에도 부정적입니다. 어찌 보면 정부 주도의 SOC 사업이 다시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행정통합 광역권 중심의 철도 프로젝트와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에 대항하기 위한 백령도와 흑산도의 공항 건설 등이 그 해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의 집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중심의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폭등한 건설비 문제와 현재 건설업계 자체가 과잉 공급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만약 제가 신문에 칼럼을 기고한다면 현재 반도체가 호황기지만은 반도체에만 의존할 수는 없고 제조업과 내수 회복이 절실한 상황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무려 2시간 53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긴 시간 동안 나온 다양한 질의응답 중 동아일보는 통일교와 신천지 수사에 초점을 맞췄고 조선일보는 북핵 및 외교 안보 문제를 일면에 강조했습니다. 한겨레는 검찰 개혁을, 매일경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무려 2시간 53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긴 시간 동안 나온 다양한 질의응답 중 동아일보는 통일교와 신천지 수사에 초점을 맞췄고 조선일보는 북핵과 외교 안보 문제를 일면에 강조했습니다. 한겨레는 검찰 개혁을, 매일경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뤘습니다. 이 중 조선일보의 신년 기자회견 보도는 북한과 고환율 이슈를 중심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검증이 부족함을 지적했는데 환율에 대해서도 청와대의 대응이 미진함을 강조했습니다. 정규유착 특검 및 수사와 관련해서는 개신교의 수사 가능성에 대한 발언을 중점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입니다. 정교 유착 수사 그리고 여야 관계, 정치권 갈등을 비교적 전면에 배치했습니다. 특히 종교의 정치 개입은 반란 행위라는 대통령 발언을 강조했는데 한편 환율과 집값 문제도 강조를 하면서 경제 관련 보도를 사면 톱으로 배치하고
용인 산단 이전론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과 더불어서 모두 발언에서 나온 성장 5대 키워드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동아일보는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가장 많은 면을 할애해서 보도했습니다. 5면에는 검찰 개혁과 에너지 정책을 톱기사로 배치하면서 사법부 개혁과 행정통합 등 한국 내부 시스템의 변화 관련 발언을 모았습니다. 조선일보와 달리 북한 관련 발언은 짧게 보도가 됐고, 원전 정책과 쿠팡, 대미통상 등 최대한 많은 주제를 실으려고 한 동아일보가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북한 외교와 에너지 정책을 제일 먼저 보도를 했고, 특히 전 정부의 원전 재가동 및 신설 계획을 부정하지 않은 소식을 톱기사로 다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제 정치와 경제 이슈가 전면에 배치됐지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 선고 소식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며 더 앞에 먼저 보도가 됐었습니다. 검찰개혁과 관련된 내용도 오면 톱기사로 실리면서 또 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언급과 함께 환율, 집값 등 경제 이슈는 기자회견 이슈 중에 가장 나중에 보도가 됐습니다. 여담이지만 이해훈 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임명은 25일 일요일 저녁 대통령이 철회를 했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를 브리핑했습니다. 매일경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미국과의 외교와 통상 이슈 관련 발언을 중심으로 보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경제, 외교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졌고, 검찰개혁에 대한 언급도 있었지만은 타 언론사처럼 강경파에게 견제구 등과 같은 추가적인 주석을 달진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북핵 관련 보도가 조선일보와 비슷한 논조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민생경제와 대미통상, 일본과의 외교 문제도 다뤄졌으며 용인 산단 이전론에 대해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지금까지와 성격이 조금 다른데, 이 슬라이드는 실제 신문이 아니라 내가 만약 신문사의 기자이거나 편집장이었다면 이 신년 기자회견을 어떻게 다뤘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거의 3시간 동안 진행이 되면서 외교, 안보, 경제, 검찰개혁, 부동산, 종교 문제까지 정말 수많은 주제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신문은 모든 걸 다 실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실제 신문사 채용 과정의 실무평가에서 이런 종류의 시험을 실제로 이제 치르게 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제가 신문사 기자를 꿈꾸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연습을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실무평가를 하기 전에 서류 통과를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무튼 만약 제가 보수매체 기자라면은 환율 관련한 발언을 일면에 배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고환율 상황을 답하며 정상화가 이뤄지는 그런 과정의 구체적인 수치와 시점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이는 경제와 환율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반영할 뿐더러 대통령이 직접 이런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가며 발언했다는 점에서 꽤 새로웠고 좋은 뉴스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도 첫 질문은 바로 환율 관련이었습니다. 이면에는 외교와 경제 이슈를 다루면서 대통령의 대북 문제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존 보수 정부와는 결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기사로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환율도 마찬가지였고, 3면에는 국내 정치와 검찰개혁 관련 내용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검찰개혁 관련한 이제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발언을 한 것이 꽤나 중요한 이슈라고 또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배치를 해봤습니다. 신문사 논조에 따라서 이러한 배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 정부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룬 주요 이슈들을 진보 매체 시각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제일 먼저 안면에 배치될 것은 바로 검찰개혁 관련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보안 수사권의 예외적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강경파와의 의견 차이를 드러냈는데, 법무부가 이제 검찰개혁 관련해서 초안을 발표한 이후 공소청의 보안 수사권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이 상황 속에서, 이 갈등 속에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에 대해서 발언을 하면서 어느 정도 중재를 꾀했다는 것이 꽤나 뉴스거리로서 중요해 보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보계열 지지층 혹은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생각을 해볼 때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이 충분히 이제 일면에 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이와 별개로 이재명 대통령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답변함과 동시에
개인적인 이야기를 가장 많이 꺼냈던 질의응답 내용도 검찰개혁 관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원전 관련 발언입니다. 이제 탈원전이냐 원전 유지냐가 아니라 이제 항상 이재명 정부가 실용주의 노선이라는 점을 이제 스스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신규 원전 국가 계획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이제 전 진보 이전의 진보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는 다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같은 이제 같은 진보 정부지만은 서로 다른 노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꽤 새롭고 또 중요한 뉴스거리라고 생각을 했고, 북한의 핵개발 중단이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행정통합과 관련된 지자체의 재원 및 권한 문제도 중요한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계속해서 한겨레와 조금 비슷한 논조로 지금 보니까는 배치가 이루어졌는데,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또 3면에서 추가적인 보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당일의 주요 정치적 의제였던 정규유착 수사와 이해훈 검증 이슈도 중점적으로 이제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뉴스를 보는 입장과 더불어서 뉴스를 만드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이러한 실무 면접을 하기 전에 서류부터 먼저 통과가 돼야 될 텐데, 또 요즘 그랬기 때문에 이제 또 바쁘게 살아야 하고 또 취업을 해서 바쁘게 살고 싶은 요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만의 시선으로 작성된 기사를 소개하는 체인지업 코너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조선일보의 체인지업은 지난 20일 이벌찬 기자가 작성한 기획기사 데이터 센터 맨 먼저 지었다. 딥시크 키워낸 AI 기지 튜링 마을이 되겠습니다. 항저우에 위치한 이 마을은 AI 기술의 발전을 이끌고 있는 중요한 장소로 공공 데이터 센터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항저우의 튜링 마을은 도시 조성 단계에서부터 데이터 센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조성이 됐는데, 이곳은 딥시크와 같은 혁신적인 AI 기업들이 탄생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기술을 소개한다기보단 중국 정부가 주도해서 AI 인프라, 공공 데이터 센터, 스타트업 생태계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는지, 그리고 명시적으로 언급을 하진 않지만은 우리나라의 이런 방향성을 또 제시를 하는 그런 기사가 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 AI 유니콘 기업 중 약 4분의 1이 중국 기업이라는 점, 그리고 딥시크 쇼크로 불린 인공지능 기술 충격까지 함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인공지능 지원 전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이 예전부터 기업과 지방정부 그리고 정부가 중앙정부가 함께 협력을 해서 인공지능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현재 세계 2위의 인공지능 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딥시크 쇼크가 현재로서는 이제 1년이 지난 상태인데, 이제는 엔비디아 고성능 칩 수출 통제 등의 이유로 크게 부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규모 지원은 중국의 인공지능에 대한 잠재력을 우리가 충분히 경계를 해야 하는 이유이고 또 주목을 해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한국은 국제 AI 선발 등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세계 3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는 자금 지원과 더불어서 사실 지금의 자금 지원도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은,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 인재 양성 등 정부가 주도적으로 좀 더 인프라 지원을 해야 하고, 이게 더 필요하고 또 늘어나야 한다는 점을 또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조선일보의 체인지업이었고, 이번 주 동아일보의 체인지업은 지난 20일 김민지 기자가 작성한 사회면 기사 5+1은 물음표? 덧셈 어려운 난산증 학생들입니다. 난산증은 이제 지능은 정상이지만 뇌에 이제 수리, 인지, 회로 문제로 인해서 기초적인 숫자 개념이나 연산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일종의 학습 장애가 되겠습니다.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에 따르면은 국내 초중고생의 5%에서 9%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기사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막 하나가 제가 빼먹고 그대로 들어갔네요. 이제 문제가 있었고요. 저도 사실 중학교까지 수학을 잘했는데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반수포자가 됐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느낀 게, 수학은 한번 관심이 떨어지면은 쉽게 다시 관심을 붙이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특히 난산증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더욱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기초학력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난산증을 개인의 의지 부족으로 치부하기보다는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관리하는 그런 노력이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인공지능 시대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현실적인 입시나 또 한편으로는 이공계 인재를 육성하는 데 있어서 수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이런 숫자의 장벽, 난산증의 장벽에 가로막혀서 자신의 잠재력을 포기하지 않도록 초중고 교육 과정에서 수학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소외되는 학생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더욱 필요함을 또 느꼈습니다. 이번 주 한겨레 체인지업도 어린이와 관련한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지난 23일 허윤희 기자가 작성한 기획기사 색칠하며 노래하는 이 시간 소아병동에는 웃음이 와요입니다. 아동의 삐죽빼죽한 글씨체를 떠올리게 함과 동시에 23년에 방영된 유명한 드라마를 떠올리게 하는 특이한 제목으로 기사가 시작을 합니다. 중증 질환 소아 청소년과 그 가족의 고통을 분담하는 소아 청소년 완화 의료의 중요성을 조명을 하는데, 서울 성모병원의 솔솔바람팀은 미술 음악 치료를 통해서 환아들이 병원을 따뜻한 공간으로 느끼게 돕고요. 보호자에게는 일상을 버틸 지지대를 제공을 합니다. 실제 환자들은 교감 중심의 치료를 마음 처방전이라 부르면서 투병의 의지를 다잡습니다. 또 하나 완화 의료는 이제 환자들의 임종 전 사전 의료 계획 논의를 지원하면서 가족이 후회 없는 이별을 준비하고 이후 삶에서 심리적인 위로를 얻도록 돕는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기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아청소년 환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을 줄이는 심리치료와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놀이, 미술, 음악 치료와 같은 다양한 돌봄 방법들이 어린이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를 고민하는 사전 의료 계획과 임종 준비를 위한 시간도 꼭 필요합니다. 청소년 환자들이 겪는 가혹한 환경 속에서 그들이 견딜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제가 예전에 학부사에서 고독사와 자살 예방과 관련한 기사를 썼었는데, 그걸 쓰면서 항상 느꼈던 것이 우리는 잘 사는 것만큼이나 잘 죽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뭔가 요즘 들어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겨레 체인지업이었고, 지금까지 주간 신문 요약 정리 1월 4주차 직원 신문 요약 정리였는데요. 기존의 두 영상과 달리 이번엔 라이브로, 그리고 제 입장에서지만 조금 편한 분위기에서 방송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어떤 형태가 더 좋았을지는 모르겠네요. 앞으로도 꾸준히 매주 아침마다 이런 여러 형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이번 주에도 다양한 뉴스에 또 집중을 해야 되겠는데, 그린란드 이슈와 더불어서 이제 현재 미국에서 더욱더 격화되고 있는 이제 아이스 이민 단속국 관련 미네소타의 갈등, 그리고 한국 진보 정치 계열에서 이제 중요한 인사였던 이해찬 총리가 이제 별세했고요. 또 계속해서 뭐 그린란드 갈등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란사였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